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민입니다. 남편의 외도에도 감히 이혼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7살배기 딸 지우가 저를 추한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그들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고, 여동생 은서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원래는 활기 넘치는 시간이어야 했는데, 민준 씨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동생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웃으며 딸 지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올해 7살로 평소에는 애교도 많고 말도 예쁘게 하는 아이인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아빠 김민준 씨 뒤에 숨어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우가 낯을 가리는 줄 알고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는 추한 아줌마야. 추한 아줌마랑은 말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이 터져 나오자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동생의 손에 들려있던 과일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여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멍해져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는 마트로 가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 마트는 민재 씨와 결혼한 후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제가 연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줄곧 관리해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밥을 하고 지우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밥을 하고 지우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지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한테 말해봐.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니? 엄마가 어떻게 추한 아줌마가 될 수 있겠어? 지우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도 옆에서 지우를 달랬습니다. 여빠가 가르쳐줬어요. 아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가 매일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빠가 엄마는 매일 꾸미지도 않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서 추한 아줌마래요. 그리고 제가 엄마랑 오래 있으면 저도 못생겨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를 냈고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저는 휙 돌아서서 김민주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말을 듣고도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애랑 장난친 거야. 뭘 그렇게 죽자 살자 덤벼? 게다가 너 자신을 좀 봐. 매일 아줌마처럼 입고 다니니 애가 그렇게 말할 만도 하지. 장난이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애랑 그런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자기 엄마를 추한 아줌마라고 말하라고 애한테 가르치다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여동생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형부, 그건 너무한 말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언니가 매일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을 가르칠 수 있어요? 너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게다가 내가 내 딸한테 말하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김민준 씨의 모습에 지우는 깜짝 놀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지우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품 안에서 숨 넘어갈 듯 우는 딸을 보며, 그리고 김민준 씨의 그 오만한 모습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민준 씨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 8년 동안 집안일은 대부분 제가 했고 마트 사업도 제가 관리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처음에는 가게를 돕는 척했지만 갈수록 게을러져 매일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았고 항상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지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지우가 저를 따라다니며 힘들어할까봐, 혹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달하면서 달하면서 지우가 좀 더 크면 그때 생각하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우에게 그런 말을 가르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저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제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저를 끌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 우리 지우 데리고 방에 가서 놀자. 저 사람 무시해버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를 안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는 엄마를 추한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돼. 알겠지? 엄마는 추한 아줌마가 아니야. 엄마가 좀 바빠서 꾸밀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지우는 하늘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바빠서 꾸밀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지우는 큰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자신은 안 그럴게요. 아빠가 그렇게 말 안 하면 밥이 인형 안 사준다고 했어요. 이런 남자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날 오후 여동생은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여동생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김민준 씨가 언니한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지우 때문에 계속 자신을 희생할 수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환경에서 자라게 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참고 살 수는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빠에게 오도되어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녁에 김민준 씨는 늦게 들어왔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자고 뭘 그렇게 폼 잡고 앉아 있어?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오늘 왜 지우한테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오늘 왜 지우한테 나를 추한 아줌마라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해명해야 할 거예요. 해명이라니. 게다가 나 없으면 당신이 지우랑 둘이서 먹고 살 수나 있어? 맨날 쓸데없는 일로 시비 걸지 마.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눈앞에 낯익지만 낯선 이 남자를 보며 갑자기 너무 우스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면 지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혼하지 않으면 저와 지우는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야 할까? 날이 밝았을 때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혼해야 합니다. 지우를 데리고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우를 이런 환경에 계속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틀 후, 저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미간이 찌푸려져 있는 걸 보니 어젯밤 일이 아직도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우가 잠에서 깨자 저는 옷을 입히고 지우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와 우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입으로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제 화났어요? 밥이 인형 사줄까요?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바비 인형은 엄마가 사줄게. 앞으로는 아빠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엄마가 너를 잘 키울 수 있어. 지우는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마트에 가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준 씨와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민준 씨가 하품을 하며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마트에 안 갔어? 가게는 안 봐도 돼?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이 말이 터져 나오자 김민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뭐라고? 이혼? 아직 잠이 덜 깼나 봐.
네 나이에 나랑 헤어져서 애까지 딸렸는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지우한테 나를 추한 아줌마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장난감으로 아이를 협박하다니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어. 남편 자격은 더더욱 없고. 김민줄 씨는 냉장고로 가서 맥주 한 병을 꺼내 따서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처음에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마트를 열 수 있었겠어? 그 가게는 당신이 친정 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 연 거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순조롭게 열 수나 있었겠냐고. 이제 날개가 돋으니 나랑 이혼하겠다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처음에 마트를 열 때 그가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본 것은 사실이었지만 결국 모든 절차를 직접 뛰어다니며 처리하고 물건을 찾고 직원을 구한 것은 저였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공로를 자기 것으로 돌리다니. 도와줬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려고 새벽 3시에 줄 선 건너였고 직원을 구하려고 10여 군데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며 입이 닳도록 설득해서 싼 가격에 물건을 받아온 것도 나였어. 마트 문 연 후에 당신은 한 달만 있다가 힘들다고 안 나갔잖아. 매일 집에서 술 마시고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이런 거 다 잊었어? 김민철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맥주병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때 피곤해서 며칠 쉬고 싶었던 거야. 게다가 남자가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들면 집에서 쉬는 게 뭐가 어때? 당신 같은 여자는 원래 집안일이랑 가게일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을 벌어? 당신이 뭘 벌었는데요? 저는 벌떡 일어나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 아니면 도박만 했잖아. 지난번에 400만 원 잃었을 때도 내가 마트 통장에서 돈 꺼내서 메워줬지? 잊었어?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애한테 나를 욕하라고 시키다니. 당신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 김민재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다시 그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고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도 당신은 이혼 못해. 당신 올해 33살이야. 7살짜리 애까지 딸렸는데 누가 당신을 달렸는데 누가 당신을 때렸는데 누가 당신을 데렸는데. 저는 그를 보며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와 8년을 살면서 집안일을 돌보고 사업을 관리했으며 심지어 그의 게으름과 도박까지 용서했는데 결국 그는 저를 이렇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마트는 친정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연 거고 지난 몇 년간 운영거나 혼자 했어.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당신에게 이혼하자고 말한 건 상일이 아니야. 김민줄 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나한테 통보? 당신이 누군데? 내가 동의 안 하면 이혼 못해. 당신이 감히 법원에 소송 걸면 난 지우의 양육권을 뺏어올 거야. 그때 가서 애도 못 보게 될 거야. 그가 지우를 뺏어오겠다고 하자 제 마음이 철렁했지만 곧 침착해졌습니다. 당신은 지우를 뺏어 갈 수 없어.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아이의 생활을 돌보지 않았고 숙제도 봐주지 않았고 숙제도 봐주지 않았고 심지어 나를 욕하라고 시키기까지 했지. 법원은 당신이 정말 나라고 시키기까지 했지. 법원은 당신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을 당신 마트에 보내서 난장판을 만들 거야. 당신이 장사 못하게 만들 거라고. 그때 가서 당신이랑 지우를 먹여 살리는지 보자. 그의 말은 마치 망치로 제 심장을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열한 수단으로 저를 협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동시에 저는 그와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계속 살다가는 저와 지우의 인생만 망가질 뿐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트 직원 박준호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박준호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몇몇 손님이 마트에 와서
우리가 파는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난동을 부리고 진열대까지 넘어뜨렸어요. 빨리 와보세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김민준 씨가 부모님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고 그 부모님이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하보니, 그의 글에는 비열하보니 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일단 손님들을 안심시키고 일이 커지지 않게 해줍니다. 나한테 대든 결과가 이렇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나한테 사과하고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라고 할게. 아니면 당신 맡는 영어 못할 줄 알아.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 정말 역겨워. 이런 식으로 나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절대 그럴 일 없어. 절대 그럴 일 굴복시대 김민준 씨. 절대 그럴 일 없어. 지금 바로 마트로 가서 일 처리할 거야. 돌아오면 이혼 서류를 당신 앞에 놓을 테니. 돌아오면 이혼 서류를 당신 앞에 놓을 테니. 후회할 거야. 분명 후회할 거라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에게서 이 숨막히는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와 지우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마트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김민주 씨의 부모님이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고 박준호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이 못된 황당한 아줌마. 우리 민준이가 당신 안 보이고 살았는데 감히 이혼을 말해? 혹시 밖에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민준 씨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서 난동 부려서 다른 사람 장사에 방해하지 마세요. 장사에 방해? 시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잘 살기 쉬운 거지. 오늘 우리와 함께 집에 가서 민준이한테 사과하고 이혼 안 하겠다고 말해. 안 그러면 우리는 안 갈 거야. 주변 손님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씨 집안이 너무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쇼핑에 방해가 되어 죄송합니다. 저와 남편은 가정 부하로 인해 이혼을 논의 중입니다. 시부모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셔서 여기서 난동을 부리고 계십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파는 우유는 모두 신선하고 납품 증명서도 있으니 안심하고 납품 증명서도 있으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손님들은 술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였어? 저 집 사람들 정말 너무하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장님 평소에 정말 좋으시고 마트 물건도 싸고 신선해. 마트 물건도 싸고 신선해. 라고 말에 흔들리지 말자. 라고 말에 흔들리지 말자. 라고 말에 흔들리지 말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속 난동 부리시면 계속 난동 부리십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준호 씨. 오늘 수고 많았어. 마트 일을 처리하고 나니 벌써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트 계산대 뒤에 앉아 오가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문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마트는 제가 직접 일궈낸 것입니다. 저와 지호의 버팀목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저녁에 저는 학교에 가서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이모가 학교에 왔었어요. 바비 인형도 사줬어요. 저는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지우는 좋았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아빠가 엄마 괴롭히면 엄마를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동생의 지지. 마트라는 버팁니다. 집에 돌아오니 김민주 씨는 없었습니다. 아마 또 술을 마시러 갔을 겁니다. 저는 지우를 재운 후 책상에 앉아 이혼 합의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모두 나열했습니다. 집은 결혼 후에 산 것이라 절반을 나누어 줄 용의가 있었지만 마트는 반드시 제가 가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가 서명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가 서명할 때까지 가집니다. 이혼 합의서를 다 쓰고 저는 것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닥점이다. 옆에는 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정의는 늦게 찾아올지라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지우는 분명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깼을 때 거실 탁자 위에는 이혼 합의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도 집에 없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는 어젯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밖에서 잠을 잤을 겁니다. 저는 합의서를 거두어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그와 정면으로 맞설 때가 아닙니다.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지우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젯밤에 집에 안 왔어요? 자기 전에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바빠서 늦게 올 수도 있어. 지우가 아빠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전화하면 돼. 알겠지? 사실 저는 김민준 씨가 바쁜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앞에서 그의 험담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데려다 준 후 저는 마트에 가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여동생이 이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었는데 이혼 소송에 능하고 특히 양육권 및 재산분에서 승소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을 만나서 저는 그동안의 일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호사님을 만나서 저는 그동안의 일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준 씨가 지우에게 저를 추한 아줌마라고 부르게 하고 장난감으로 아이를 협박하니 이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육권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좀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증인의 진술, 그의 도박 기록, 그리고 그가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시켰다는 증거들이요.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급기 물었습니다. 그럼 증거는 어떻게 찾죠? 그는 친구들과 도박을 해서 기록이 없고 아이에게 그런 말을 시킨 것은 지우가 말한 것뿐인데 증거가 될까요? 이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지우의 말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와 다툴 때 녹음한 것, 그의 도박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그의 은행 거래 내역에 큰 금액이 지출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는 당신이 친정 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 연 것이니 그 송금 기록과 지난 몇 년간 마트의 운영장부를 준비해서 마트가 주로 당부를 준비해서 저는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수첩에 적었고 마음속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곧바로 마트로 갔습니다. 박준호 씨에게 지난 몇 년간의 장부를 모두 정리해달라고 했고 처음에 가게를 열 때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의 송금 내역도 어머니께 부탁해야 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장부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 장부들은 모두 잘 보관되어 있고 모든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김민준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마트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니 장부에는 그의 이름이 아예 없어요. 분명 마트가 사장님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점심때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이혼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 일과 준비해야 할 증거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고집 부려서 결혼하더니 결국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걱정 마.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의 송금 기록은 내가 바로 찾아줄게. 네가 돈이 필요하면 여기도 좀 있으니 절대 너 자신과 지우를 힘들게 하지 마.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으니 저는 더 용기가 났습니다. 오후에 저는 은행에 가서 김민주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우리의 급여 카드는 따로였지만 그가 가끔 저에게 돈을 요구해서 그의 은행 계좌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역을 뽑아보니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지난달에 그가 950만 원을 낯선 계좌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는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분명 도박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3억만 원을 잃었다고 했는데 내역에는 45억만 원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역을 복사하여 증거 자료에 넣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김민준 씨가 집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여러 개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나한테 이혼을 말한 거 우리 부모님한테 말했어. 그분들은 동의 안 해. 당신이 감히 또 이혼을 말하면 난 지우를 데리고 갈 거야. 영원히 못 보게 할 거라고. 저는 증거 자료를 탁자 위에 놓으며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나를 협박하지 마. 지우는 내 딸이야. 당신이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지난달에 오고박에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건 당신 은행 거래 내역이야. 직접 봐. 김민준 씨는 내역을 들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어떻게 내 내역을 가지고 있어? 나 몰래 뒤졌어? 내가 당신을 뒤졌다고? 뭐가 어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집안 돈을 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나를 속이기까지 했으면서 당신은 뻔뻔하게 나한테 묻다니. 김민준 씨, 나는 이혼할 거야. 당신이 현명하다면 빨리 이혼 합의서에 사인해. 좋게 끝내자고. 만약 당신이 굳이 법정으로 가겠다면 그때 가서 당신은 마트 지분도 못 받고 지우의 양육권도 못 얻을 거야. 게다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야. 김민준 씨는 내역을 바닥에 던지고 일어서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를 협박하지 마. 난 그런 법적 책임 같은 거 안 무서워. 내가 말하건대 난 사인 안 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를 보며 갑자기 너무 우스웠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협박으로 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내역을 주어 증거 자료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인 안 해도 상관없어. 난 법원에 소송을 걸 거야. 그때 가서 법원이 판결을 달아보며 그때 가서 법원이 판결할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해. 말을 마치고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반드시 지우를 잘 보호해서 다시는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고. 밤중에 거실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 씨가 물건을 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혼 합의서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살며시 문을 열었고 그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헛기침을 하자 그는 깜짝 놀라 서둘러 손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네 가방에 뭐 잃어버린 거 없나 보던 거야. 저는 다가가 가방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내 가방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마트 직원들에게 증언을 부탁해서 김민주 씨가 마트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우에게서 아빠가 저를 추한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시켰다는 녹음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친정 돈 송금 기록도 찾았습니다. 증거가 거의 다 모이자 저는
다시 이혼 합의서를 김민준 씨 앞에 놓았습니다. 김민준 씨, 이건 당신과 상의하는 마지막 기회야. 당신이 사인하면 집은 절반씩 나누고 마트는 내가 가져. 지우의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은 매달 양육비만 주면 돼. 만약 당신이 사인 안 하면 난 법원에 소송을 걸 거야. 그때 가서 당신은 아무것도 못 얻을 거야. 김민준 씨는 합의서를 보며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가 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그가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3분의 1을 가져야 해. 안 그러면 사인 안 할 거야. 그리고 양육비는 매달 5억만 원밖에 못 줘. 더는 없어.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집은 결혼 후에 산 것이니 원래 절반씩 나누는 것이 당연한데 그는 3분의 1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5억만 원은 지우의 학비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민준 씨, 너무 욕심부리지 마. 집은 절반씩이야. 김민준 씨는 이를 악물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집은 절반씩 나누고 양육비는 1억만 원. 더는 안 돼. 저는 그를 보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신 말대로 하자. 내일 우리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 처리하자. 김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서명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구청에 가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증명서를 받는 순간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해방감,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우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혼 증명서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에서 이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집을 절반씩 나누기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김민준 씨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집을 먼저 내놓고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상의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마트 근처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지우 학교에서도 가까워서 돌보기가 편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여동생과 어머니가 모두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가득 찬 짐을 보며 어머니는 또다시 울먹이셨습니다. 저와 지우를 잘 먹여 살렸습니다. 앞으로 너 혼자 지우를 어떻게 키울 거니? 혹시라도 힘들면 꼭 엄마한테 말해라.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거고 힘들 일 없을 거예요. 지우는 옆에서 깡충 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착하게 행동하고 엄마 집안일도 도와줄 거예요. 엄마 화나게 안 할 거예요. 어머니는 지우의 말에 웃으시며 우리 지우는 참 착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민준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와 지우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혼했어도 인연을 끊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김민준 씨도 와서 지우와 잘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한번 가봐. 혹시 또 무슨 꼼꼼이가 있을지 몰라. 안 가면 오히려 언니가 비인간적이라고 욕할 수도 있어. 증거 다 챙겨서 가. 혹시라도 시비 걸면 그 자리에서 혼내줘서 다시는 언니한테 덤비지 못하게 해. 저는 생각해보니 여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가방에 넣고 지우를 데리고 밤에 도착하니 김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왔니? 어서 앉아.
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이랑 지우가 좋아하는 닭다리 튀김 시켜놨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데리고 그들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지우에게 반찬을 더 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많이 먹어. 요즘 많이 먹어. 할머니가 집에 데리고 가서 살게 해줄게. 할머니, 저 안 말랐어요. 엄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줘요. 할머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할머니 집에 안 갈래요.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유민아, 네가 민준이랑 이혼한 건 알지만 지우가 아직 어리잖니. 아빠 없이 잘할 수는 없지 않겠니? 우리 부부가 상의해봤는데 너희 둘이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저와 민준 씨는 이미 이혼했어요. 재결합은 불가능해요. 저희 이혼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시부모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즉시 말했습니다. 유민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민준이가 성격이 좀 안 좋고 가끔 게으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랑 지우를 생각하고 있어. 네가 다시 합쳐주면 분명 바뀔 거야. 앞으로 도박도 안 하고 집안일도 잘 도울 거야. 저는 기웃었습니다. 바뀐다고요? 그가 바뀔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지우에게 저를 추한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시키고 장난감으로 지우를 협박하고 집안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그가 언제 바뀌었나요? 어머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마세요. 저는 재결합하지 않을 거예요. 김민주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민아,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야. 지우한테 네 욕을 하라고 시키지 말았어야 했고 도박도 하지 말았어야 했고 도박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 이제 바뀌었어. 며칠 동안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집에서 반성했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지우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를 보며 너무 우스웠습니다. 김민준 씨, 제가 당신을 또 믿을 거라고 했지만 장난감으로 지우를 또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바꿨다고 말하지만 언제 말한 대로 행동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와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이혼 합의서예요. 여기에 분명히 쓰여 있죠. 집은 절반씩, 마트는 제가 가져요. 당신은 매달 일회용만 원의 양육비를 줘요. 이건 당신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지난달에 오기예요. 지난달에 50령만 원을 도박했었죠? 이 모든 것이 증거예요. 당신이 정말 바뀌었다면 합의서대로 해. 시어머니는 내역을 보고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김민주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지난달에 친구랑 동업한다고 하지 않았니? 또 도박했어? 이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해야 속이 시원하니? 김민주 씨는 어머니에게 혼나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순간 잘못 생각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다음, 또 다음이 어딨어.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또 속이게 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만 사는 여자가 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지우를 만날 권리조차 없어지게 만들 거예요. 시아버지의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유미나 말로 좋게 해. 왜 자꾸 고소하고 그런 말을 하니? 정이 다 떨어지게. 우리는 그냥 너랑 민준이가 지우를 위해서 잘 지냈으면 하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지우를 위한다면 당신들은 민준 씨가 저에게 양육권을 뺏으려 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가 도박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제 마트에 와서 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그저 민준 씨가 나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봐.
재산을 못 나눌까봐 걱정하는 것뿐이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재결합하지 않을 거예요. 재산도 합의서대로 나눌 거니 누구도 한 푼도 더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가자. 여기 음식 맛없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따라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상의할 것 없어요. 앞으로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식당을 나오자 지우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엄마랑 아빠랑 다시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오면 엄마 욕하라고 가르쳐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걱정 마. 엄마는 아빠랑 재결합 안 할 거야. 앞으로는 엄마랑 지우만 같이 있을 거야. 아무도 지우한테 엄마 욕하라고 가르치지 않을 거야. 지우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를 데리고 옆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지우의 신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당금 식당에서 김민줄 씨의 것입니다. 당금 식당에서 김민줄 씨의 추한 행동을 그 자리에서 폭로하여 그와 그의 부모님을 망신시킴 그 느낌 정말 통쾌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김민줄 씨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와 지우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서대로 양육비를 줄 것이고 집도 가능한 한 빨리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의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어떤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와 함께 잘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지우를 목욕시키고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지우는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식당에서 아빠가 오는 것 같았어요. 후회하는 걸까요?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후회의 들은 일단 저지르면 되돌릴 수 없어. 지우도 앞으로는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해. 알겠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지우를 잘 키워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겠다고. 김민준 씨의 계정을 차단한 후 몇 주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마트 관리와 지우를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마트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도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김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민아, 이번 주말에 지우를 우리 집에 데려가서 우리 집에 데려가서 이혼 합의서에 당신이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을 할 수 있고 매번 낮에만 가능하나 데려가서 재울 수는 없다고 쓰여 있는데 잊었어? 김민준 씨는 전화기 너머로 비웃었습니다. 합의서는 합의서고 난 지우 아빠야. 딸을 집에 데려가서 재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못 데려가게 하면 난 법원에 고소할 거야. 당신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고 소송 걸어서 양육권 뺏어올 거라고.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역시 이를 벌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억지 부리지 마. 합의서는 우리가 함께 사인한 거야. 당신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어딨어. 게다가 지우도 당신 집에 가서 자고 싶어 하지 않아. 당신이랑 있으면 즐겁지 않다고? 아이가 즐겁지 않다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김민주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이번 주말에 난 반드시 지우를 못 보게 할 거라고. 말을 마치고 그는 전화를 난 반드시 지우를 데리고 갈 거라고.
그때 가서 난 지우를 데리고 갈 거야. 그때 가서 난 지우를 집에 데려가서 보자고. 저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모두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씨가 서둘러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김민준 씨가 또 괴롭혔어요? 김민준 씨가 또 괴롭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금 있었던 일이요. 박준호 씨는 걱정 마세요. 박준호 씨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김민준 씨 정말 너무하네요. 그가 평소에 지우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알아? 준호 씨 고마워. 그가 지우를 빼서 가게 두지 않을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마트를 일찍 닫고 학교에 가서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깡충깡충 뛰어나오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지우를 다시는 싸움과 냉랭함으로 가득 찬 환경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길에서 저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방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지우를 아빠 집에 데려가서 재우고 싶다고 했어. 지우는 그러고 싶니? 지우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가기 싫어요. 아빠 집에는 재미있는 것도 없고 아빠도 저랑 안 놀아줘요. 엄마 욕하라고 가르치기만 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걱정 마. 엄마는 지우를 아빠한테 안 보낼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우를 지켜줄 거야.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김민준 씨가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가 양육권을 뺏어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가 평소에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시키고 도박을 한 행위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분명 당신에게 양육권을 줄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우가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녹음,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들의 진술을 받아서 그가 아이를 진술을 받아서 저는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적어두고 증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우에게 녹음을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살고 싶은지 왜 싫은지 물었습니다. 지우는 마음속 생각은 모두 말했고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민준 씨가 평소에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자주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으며 저와 싸우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저에게 증언해줄 용의가 있다고 서면 진술서도 써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지우에게 저를 추한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시켰고 도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녹음들을 모두 정리하여 증거 자료에 넣었습니다. 주말은 금방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제가 집에서 지우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있는데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왔는데 그의 친구들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 무슨 일이야? 김민준 씨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나 지우 데리러 왔어. 집에 가서 살게 할 거야. 지우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제 뒤에 숨어 제 옷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김민진 씨는 지우를 보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데리러 왔어. 아빠가 장난감 많이 사놨어.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안 갈리 사놨어.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안 날래요.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아빠랑 같이 있을래요. 김민준 씨 얼굴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지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를 막았습니다. 김민준 씨, 아이를 놀라게 하지 마. 지우는 당신이랑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강요할 수 없어. 내가 강요하면 어때? 김민준 씨는 저를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걔는 지우의 팔을 잡았고 지우는 깜짝 놀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살려줘요. 아빠랑 가기 싫어요. 아빠랑 가기 싫어요. 다시 한번 지우에게 손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민준 씨는 제 모습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데려온 두 친구도 서둘러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형, 흥분하지 마. 말로 좋게 해. 아이를 놀라게 하지 마. 바로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안으로 들어와 즉 김민준. 이 변호사님은 안으로 들어와 즉시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변호사짐을 바로 차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은 이미 괴롭힘과 협박에 해당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계속 강요하여 데려가려 한다면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당신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민주 씨는 변호사를 보고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이건 우리 집 일인데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연히 상관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유민 씨는 저에게 당신들의 양육권 분쟁을 처리해달라고 위임했습니다. 당신이 양육권을 다투고 싶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야지. 이런 협박이나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평소에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시키고 도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굳이 법정으로 가겠다면 결국 지는 것은 당신일 겁니다. 김민준 씨는 이 변호사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계속해서 우는 지우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면접교섭하고 싶다면 이혼 합의서대로 낮에 면접교섭을 하고 데려가서 재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지금 바로 법원으로 가서 판사에게 판결을 받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도끼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지우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 법정에서 보자고. 말을 마치고 법정에서 보자고. 말을 마치고 그는 두 친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쉬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지우를 안고 있는 손은 엄마가 여기 있어. 이 변호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그저 당신을 협박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법원에 가도 그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증거가 아주 충분하니 개정할 때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면 법원은 분명 당신 편을 들어줄 겁니다. 당신 편을 들어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이 변호사님이 가신 후 저는 지우가 좋아하는 국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입으로 먹으면서도 때때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갑자기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우야, 걱정 마. 엄마는 항상 지우 옆에 있을 거야. 하지만 그가 어떤 꼼수를 부릴까? 하지만 그가 어떤 꼼수를 부리든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지우를 뺏어 가지 못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 저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법의 무기로 저 자신과 지우를 보호하고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이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 씨가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긴장되었지만 더 큰 것은 굳건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질 수 없어. 반드시 이겨야 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우를 위해서. 김민준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지우에게는 감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평소처럼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증거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하야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개정 전에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외숙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숙모는 저희 어머니 쪽 친척으로 평소에 김민준 씨 집안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외숙모가 분명 화해를 권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남은 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숙모는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유민아, 민준이가 너를 고소해서 지우의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고 들었다. 너희 둘이 왜 이렇게까지 하니? 좋은 날도 많은데 굳이 법정까지 가야겠니? 저는 컵속의 차를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외숙모, 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김민준 씨가 억지 부리는 거예요. 이혼 합의서는 저희가 함께 사인한 건데 그가 이제 와서 말을 받고 양육권을 뺏으려 하고 심지어 아이를 협박하기까지 했어요. 그럼 네가 좀 양보할 수는 없니? 외숙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남자니까 체면이 있지. 네가 먼저 숙이고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그가 소송을 취하할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부부 사이에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니? 지우를 위해서라도 너희 둘이 다시 합치는 게 어떠니? 저는 고개를 들고 외숙모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좀 싸늘했습니다. 외숙모, 그가 저에게 지우에게 어떻게 했는지 못 보셨죠? 그는 지우에게 저를 추한 아줌마라고 고르라고 시키고 장난감으로 아이를 추한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시키고 제가 그와 재결합하는 건 저와 지우를 불지옥으로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숙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다 그렇지 뭐. 작은 결함쯤이야. 네가 좀 더 참으면 다 지나갈 거야. 민준이네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으니 그와 함께 살면 적어도 이렇게 힘들게 마트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정말 이혼하면 너 혼자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힘든 건 두렵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건 지우가 상처받는 거예요. 외숙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재결합하지 않을 거고 김민줄 씨가 지우를 빼서 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가 정말 지우를 위한다면 이런 식으로 저를 협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외숙모는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고집이 세구나. 나중에 후회해도 나를 찾아오지 마. 찻집을 나와서 제 마음은 꽤나 착잡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트로 돌아오니 박준호 씨가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급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외숙모가 또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외숙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명 김민준 씨 잘못인데 오히려 사장님한테 숙이라고 하다니. 사장님, 그 말 듣지 마세요. 마트 직원들 모두 사장님 편에 서서 증언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 김민준 씨가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마트의 몇몇 오래된 직원들도 다가왔습니다. 10년 동안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김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증언해 드릴게요. 김민준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마트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올 때마다 돈이나 요구했고 가끔은 마트 안에서 사장님과 싸우기도 했죠. 저희 모두 다 봤어요. 그가 감히 양육권을 뺏어오겠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니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녁에 여동생 은서가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외숙모가 저를 설득한 일을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그 외숙모님은 도대체 왜 그래? 자기 편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혹시 김민준 씨네 집에서 뭐라도 받은 거 아니야? 다음번에 또 언니한테 재결합하라고 설득하면 내가 언니 대신 싸워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 외숙모도 좋은 뜻이었을 거야.
그냥 김민준 씨의 진짜 모습을 못 봤을 뿐이지. 참, 엄마한테는 왜 숙모가 나를 설득하며 말하지 마. 괜히 걱정하시라. 괜히 걱정하시려.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너무 걱정하지 마. 개정거는 내가 이미 김민준 씨랑 같이 봐. 개정거는 내가 이미 김민준 씨랑 같이 하지 마. 그때 가서 증거가 확실하면 법원은 분명 언니 편을 들어줄 거야.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 나는 그가 도박한 증인을 못 찾을까봐 걱정했었어. 걱정 마.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겨우 찾은 거야. 그들도 김민준 씨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 김민준 씨가 그들에게 도박빚을 많이 졌는데 안 갚는다고 하더라고. 그때 가서 그들이 증언하면 김민준 씨는 할 말이 없을 거야. 여동생과 직원들의 지지가 있으니 제 마음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또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도박빚 차용증 사진은 여동생이 증인에게서 얻어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김민준 씨가 마트에서 저와 싸울 때 찍힌 CCTV 영상. 마트 문 앞에 CCTV 영상. 마트 문 앞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 유치원 선생님의 진술도 받았으며 지우를 항상 제가 데려다주고 데려왔으며 김민준 씨는 한 번도 유치원에 온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 전날 이 변호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비하신 증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김민주 씨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일 개정하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분명히 이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됩니다. 정말 어떻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의 말을 명심하고 저녁에 지우를 목욕시키고 함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지우는 제 목을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멀리 가는 거예요? 빨리 와서 저랑 같이 잘 수 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지우의 얼굴을 받칩니다. 엄마 내일 좀 처리할 게 있어서 금방 올 거야. 이모가 지우랑 같이 자면 안 될까? 이모가 지우랑 같이 자면 안 될까? 내일은 반드시 이겨서 지우가 조금도 상처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일찍 법원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이 저와 함께 갔습니다. 여동생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긴장하지 마.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 씨도 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부모님과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를 보자마자 매섭게 노려보며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양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우리 민준이네랑 싸우겠다고. 개정 후 판사는 먼저 우리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변호사는 제가 김민준 씨가 아이를 면접 교섭하는 것을 방해했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지우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양육권이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양육권을 김민준 씨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변을 김민준 씨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즉시 반박하며 제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마트의 운영정보와 사업자 등록증은 김민준 씨의 은행 거래 내역과 도박빚 차용증은 그에게 도박이라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마트 직원들의 진술은 김민준 씨가 평소에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아이에게 나쁜 말을 가르쳤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증거 하나하나가 제출될 때마다 김민준 씨의 얼굴색은 진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한명했습니다. 그의 변에 없어 더듬거리며 변명하리며 변명할 수밖에 어둠거리며 규정 시간 김민준 씨의 어머니가 제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민아, 우리 사적으로 해결하자. 네가 소송을 취하하면 민준이가 앞으로 다시는 너랑 양육권 가지고 싸우지 않을 거야.
양육비도 더 많이 줄게.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해주는 거예요고요. 예전에는 당신들이 아이를 협박하더니 이제 증거가 확실해지니 사적으로 해결하자고.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초라하게 돌아섰습니다. 다시 개점했을 때 판사는 즉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지우의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지며 김민준 씨는 매달 1호형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은 이전 이혼 합의서대로 시행하며 아이를 집에 데려가서 재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을 듣자 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동생이 달려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와 지우의 삶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저를 보며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여동생의 손을 잡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지우에게 엄마가 이겼고 아무도 지우를 빼서 가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이긴 날, 저는 여동생과 함께 작은 케이크를 사서 집에 돌아와 지우와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우는 소송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엄마가 아주 중요한 일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고 얼굴에 크림을 잔뜩 묻히고 활짝 웃었습니다. 지우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의 삶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매달 양육비도 제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신경을 마트와 지우에게 쏟았습니다. 마트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고 저는 새로운 직원 2명을 더 고용해서 예전처럼 밤낮 없이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우도 유치원에 아주 잘 적응했고 선생님은 항상 지우가 밝고 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한 달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집 매매 진행 상황을 확인했을 때 김민준 씨의 음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트를 일찍 닫고 이전에 약속했던 중개업소로 갔습니다. 중개인 박준호 씨는 저를 보고는 얼굴색이 좋지 않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유미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민 씨와 김민준 씨의 집은 당분간 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몇몇 구매자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팔 수 없게 된 거죠? 박준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구매자 문제가 아니라 김민준 씨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주에 김민준 씨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집을 이미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맺고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유미 씨도 이미 동의했다고 했어요. 저희가 유민 씨의 서명 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유민 씨가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대신 서명했다고 하더군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 전혀 몰랐어요. 그가 언제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은 거죠?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부동산 감정평가 보고서를 들고 와서 지금 집값이 올랐으니 이전에 유미 씨와 약속했던 재산 분할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30%를 더 받아야 한다고요. 유미 씨, 이 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가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맺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고 재산 분할 방식을 바꾸자고 말한 적도 없어요. 박준호 씨, 그가 여기 왔던 기록과 그가 말한 매매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쓸모가 있을 거예요. 박준호 씨는 서둘러 가 있을 거예요. 박준호 씨는 서둘러 관련 기록과 사본을 저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김민준 씨는 좋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에게 속지 마세요. 처음 이혼 합의서에는 집은 절반씩 나누고 팔아서 돈을 나누기로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와서 몰래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맺고 심지어 30%를 더 받으려 하다니. 이건 저를 알거지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그가 전형적인 부부 공동재산은 일 캐니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몰래 집을 팔아 재산을 더 많이 나누려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합의서대로 재산을 분할하고 그의 계약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온 저는 방에 틀어박혀 박준호 씨가 준 매매 계약서 사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김민준 씨가 시세보다 0.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집을 최재혁이라는 사람에게 팔았고 계약금 500만 원은 이미 김민준 씨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최재혁이라는 이름이 왠지 모르게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김민준 씨가 데려왔던 친구들 중에 최재혁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김민준 씨가 조작한 것입니다. 고의로 가격을 높여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최재혁의 신분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하는 여동생의 친구가 금세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최재혁은 정말 김민준 씨의 어릴 적 친구였고 무지개 백수로 김민준 씨와 자주 도박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김민준 씨가 고의로 사기를 치기 위해 조작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김민준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계약금 50만 원을 받은 후 당일에 최재혁에게 400만 원을 보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돈 세탁이었습니다. 저는 내역을 출력하여 중개업소에 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중개인 박준호 씨와 다른 직원들은 모두 저는 내역 씨와 다른 직원들은 모두 저를 위해 증언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김민준 씨가 일방적으로 몰래줄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저는 또 이혼 전 석 달 전 김민준 씨가 친구와 동업을 한다며 마트 통장에서 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 돈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마트의 당시 송금 기록과 김민준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일, 저는 즉시 마트의 당시 송금 기록과 김민준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일, 정영량 원이, 사업에 사용된 원이, 사업에 사용된 원이,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 증거들이 김민준 씨가 이혼 전후로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합의서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0만 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에게 집뿐만 아니라 그의 거예요. 지것 지분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합의서대로 하도록 하리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제가 소장을 쓰는 것을 도와주셨고 김민준 씨에게 이혼 합의서를 이행하고 재산을 분할하며 0만 원을 돌려주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개정 전 저는 김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전화를 아주 오만하게 받았습니다. 나한테 왜 전화했어? 당신이 최재혁을 끌어들여 몰래 집을 팔려 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혼 전에 숨긴 0만 원도 내가 다 알아냈어. 당신이 현명하다면 이혼 합의서대로 재산을 분할하고 0만 원을 나한테 돌려줘. 안 그러면 법원에 고소할 거야. 그때 가서 당신은 추가 금액도 못 받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야.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김민준 씨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나를 협박하지 마. 그 0만 원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준 거니까 나랑 상관없어. 자발적으로 줬다고? 나는 당신이 사업하라고 자발적으로 준 거지 재산을 은닉하라고 준 게 아니야. 김민준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
합의서대로 해.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재산이고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저녁에 지우가 잠든 후 저는 책상에 앉아 수집한 증거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굳건하고 용감합니다.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여자가 아닙니다. 법의 무기로 저 자신과 지우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김민준 씨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유민아, 미안해. 내가 몰래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고 그 일, 영역만 원을 은닉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도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빚 갚으려고 돈 좀 더 받으려 한 거야. 이혼 합의서대로 할게. 이혼 합의서대로 할게. 집 팔고 나면 돈은 우리가 절반씩 나누고 그 일 영역만 원도 가능한 한 빨리 돌려줄게. 그의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 이제 와서 뭘 하려고요?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았다고 해도 늦었어요. 저는 이미 당신을 고소했어요. 법원이 판결할 거예요. 당신이 정말 성의가 있다면 빨리 최재혁과 매매 계약고요. 당신이 정말 성의가 있다면 빨리 최재혁과 매매 계약고 1, 000 원을 돌려줘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제 재산을 돌려받고 저와 지우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개정날 김민준 씨는 예상대로 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없었고 그의 어머니만 동행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사본, 최재혁의 신분정보, 은행 거래 내역, 중개인의 진술, 마트의 송금 기록. 증거 하나하나가 김민준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증거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해졌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들 앞에서 그의 말은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하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즉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민준 씨와 최재혁이 맺은 주택 매매 계약은 무효이며 김민준 씨는 최재혁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김민준 씨는 한 달 이내에 저에게 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김민준 씨는 한 달 이내에 저에게 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주택은 이혼 합의서대로 분할하며 김민준 씨는 주택 매매 절차에 합조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판결대로 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김민준 씨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유민아, 미안하다.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다. 민준이가 너랑 양육권을 가지고 싸우게 하지 말았어야 했고 재산을 은닉하게 하지 말았어야 했고 재산을 은닉하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민준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가 잘못을 알았어.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외숙모, 기회는 여러 번 줬어요. 그가 스스로 기회는 여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햇살이 몸에 내리쬐니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저와 지우의 미래는 더 이상 김민준 씨에게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저는 김민준 씨가 판결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꼼수를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판결이 가려된 첫 주, 저는 그에게서 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화했지만 받지 않거나 받으면 돈이 없으니 기다리려고만 했습니다. 중개업소의 주택 매매 진행 상황을 물으니 중개업소에서는 김민준 씨가 전혀 연락한 적도 없고 최재혁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질질 끌며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와 더 이상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이 변호사님에게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에게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제 집행 신청 후 사흘째 되는 날
법원에서 김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법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법원에 간 후 태도가 즉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흘 이내에 300만 원을 돌려주고 가능한 한 빨리 최재혁과 매매 계약을 해지하며 주택 매매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상대로 다음 날 저는 김민준 씨에게서 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는 또 저에게 먼저 전화해서 아주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민아, 돈은 이미 보냈으니 확인해줘. 최재혁이랑 계약 해지하는 건 내일 바로 처리할게. 다 처리되면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우리 빨리 집 팔자. 저는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다시는 나를 법원에 가게 하지 마. 그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요. 다시는 안 그럴 빼돌릴 줄은 몰랐는데 이제 돌려받으니 어쓰고한 걸랐는데 이제 돌려받으니 어쓰고한 원은 제가 마트에서 힘들게 벌어들인 돈으로 원래는 제가 마트에서 힘들게 벌어들인 돈으로 다음날 김민주 씨는 예상대로 최재혁과 매매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 50여만 원도 최재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계약 해지 사진과 계약금 반환 송금 기록을 보내주면서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빨리 구매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중개인 박준호 씨에게 상황을 했습니다. 저는 중개인 박준호 씨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저는 중개인 박준호 씨에게 상황했네요. 박준호 씨는 정말 잘 됐네요. 예전에 그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던 구매자가 있던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구매자가 아직 의향이 있고 내일 바로 집을 보러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에게 집 보러 오는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날 시간이 없으니 제가 직접 구매자와 이야기하고 가격만 적당하면 자신은 아무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매자를 데리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구매자는 집에 아주 만족했고 저와 가격을 협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구매자는 가능한 한 빨리 명의 이전을 하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에게 가격을 말했고 그는 반대하지 않고 빨리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김민준 씨도 왔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협조적이었고 어떤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마치자마자 그는 떠났고 쓸데없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아무런 동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니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빨리 집을 팔아 제 몫을 갖고 그와 완전히 선을 긋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집 명의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구매자는 명의 이전 후 사흘째 되는 날 잔금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중개업소는 돈을 저와 김민준 씨의 공동 계좌로 송금했고 이혼 합의서에 따라 우리는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돈을 받은 날 저는 여동생과 지우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지우는 아주 신나서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타며 활짝 웃었습니다. 여동생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돈도 받았고 김민준 씨도 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언니는 드디어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됐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엮일 일 없을 거야. 마트를 새로 인테리어하고 규모도 좀 더 키워서 돈 많이 벌어서 지우한테 더 좋은 생활을 해주고 싶어. 여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언니를 지지할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트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 제 생각을 말했고 그들은 디자인 시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트 인테리어 기간 동안 마트는 임시 휴업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인테리어 현장에 가서 지켜보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습니다. 지우는 여름방학이라 제가 돌볼 시간이 없어서 엄마 집을 보내서 며칠 동안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시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넣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시며 말했습니다. 유민아, 네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 엄마는 네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 저는 어머니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저 자신과 지우를 잘 돌보고 엄마도 좋은 날 보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인테리어는 대략 한 달이 걸렸습니다. 새로 인테리어한 마트는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진열대도 새로 배치되었습니다. 단식 코너와 과일 코너도 새로 생겨서 아주 밝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마트가 다시 문을 연 날 많은 단골 손님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박준호 씨와 다른 직원들도 모두 아주 기뻐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마트를 보며 제 마음은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새로운 삶이 이제부터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문을 연 후 첫 한 달 동안 마트 매출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마트 인테리어 후 환경이 더 좋아졌고 물건도 더 다양해졌으니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집 한 돈을 받은 후 더 이상 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돈으로 또 도박을 해서 빚을 많이 졌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그와 싸우고 집안은 난장판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여동생에게서 그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지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전화 안 해요? 저 싫어진 걸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바쁘지 않으면 전화할 거야. 지우가 아빠 보고 싶으면 엄마가 데려다 줄 수도 있어. 사실 김민준 씨가 지우에게 전화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도박과 빚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우 앞에서 그의 험담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지우의 아빠이니까요. 지우가 직무 없는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지우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안 갈래요. 엄마, 저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지우의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가 제 곁에 있고 제가 마트를 잘 운영하기만 한다면 제 삶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니만 한다면 마트가 다시 문을 연 후 사업은 날마다 번창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직원 2명을 고용해서 예전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매일 제때 지우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숙제를 봐주고 책을 읽어주며 지냈습니다. 삶은 충실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저와 김인준 씨가 다시는 엮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또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막 지우를 재웠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구겨진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초췌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말끔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김민주 씨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유민아, 돈은 도박 빚기네 말했습니다. 그 돈은 도박 빚이 많이 남았어. 유민아, 돈은 비웃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그 사람들이 매일 나를 쫓아다니면서 돈 안 갚으면 다리 부러뜨린다고 해.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한 번만 더 도와줘. 돈 좀 빌려줘.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을게.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나는 당신에게 돈 안 빌려줄 거야. 당신이 진 도박 빚은 당신이 알아서 갚아. 나랑은 상관없어. 처음에 내가 도박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어. 지금 이런 시세가 된 건 당신 자업자득이야. 김민준 씨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민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도박 안 할 거야. 좋은 직장 구해서 열심히 살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너랑 지우를 잘 돌보고 다시는 너 화나게 안 할게.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지우에게 나를 추한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시키고 아이를 협박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나랑 양육권을 가지고 싸웠잖아. 잊었어? 나는 다시는 당신과 재결합하지 않을 거야. 나와 지우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당신에게 반입하고 싶지 않아. 김민길 씨는 또다시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봐.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그는 입을 번긋거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 그를 도왔더라면 그는 더욱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김민준 씨가 학교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다가오려 했지만 감히 오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우도 그를 보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아빠 아니에요? 왜 저기에 있어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빠 아니야. 아마 닮은 사람일 거야. 우리 빨리 가자. 늦겠어.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학교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김민주 씨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놀랄까봐 혹은 지우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김민준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도 재결합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트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그를 보고는 서둘러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사람 쫓아낼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에게 분명히 말할게. 저는 마트 문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귀찮게 하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민준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민아, 난 당신을 귀찮게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랑 지우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도박하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이랑 양육권 가지고 싸우지 말았어야 했고, 재산을 은닉하지 말았어야 했어. 난 지금 매일 후회하고 있어.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이랑 잘 살고 도박도 안 했더라면 우리 가족은 지금 분명 행복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후회해도 늦었어. 당신이 정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당신 때문에 지우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김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다시는 너희들을 방해하지 않을게. 유민아, 지우를 꼭 잘 돌봐서 잘 자라게 해줘. 말을 마치고 그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걸었고 뒷모습은 아주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여전히 동정심이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온한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온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에게서 김민준 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돌보러 병원에 갔지만 며칠 만에 그와 싸우고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병원에서 혼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하고 돌봐주는 사람하고 돌봐주는 사람 없이 아주 비참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니, 병원에 한번 가볼래?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였잖아. 나는 지금 지우를 잘 돌보고 마트를 잘 운영하며 내 삶을 잘 살고 싶을 뿐이야.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언니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더 이상 그와 엮일 필요 없지. 한 번은 제가 지우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김민주 씨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옆에는 국어라는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 했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아빠 같아요. 왜 저기에 앉아서 그릇을 들고 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저 아저씨는 아빠가 아니야.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일하러 갔어. 돌아오면 지우 보러 올 거야. 우리 저쪽 미끄럼틀 타러 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따라 미끄럼틀 타러 갈까? 저를 따라 미끄럼틀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김민주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공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김민준 씨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지우와 마트에 쏟았습니다. 마트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고 저는 지점 하나를 거의 열었습니다. 더 전문적인 관리자를 고용해서 저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저도 한 점 더 착해지고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유치원,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상장을 들고 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분명 지우 때문에 기뻐했을 거야. 지우가 이렇게 멋진데 누구라도 지우 때문에 기뻐할 거야. 비록 김민준 씨가 지금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어서 지우의 성적에 관심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지우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다는 것을 믿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저와 지우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김민준 씨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리 치료를 받은 후 이 도시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일하러 가서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김민준 씨가 도박을 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고 저와 잘 살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지금 행복했을까? 하지만 꼭 그런 생각은 접었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제 미래는 아직 길고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강해지는 법을 배웠고 법의 무기로 저 자신과 지우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고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저와 지우의 미래는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어느새 지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개학날 저는 일부러 반차를 내고 지우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지우는 새 책가방을 메고 제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에는 설렘 가득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작은 지우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뿌듯하면서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에 김민주 씨에게 초한 아줌마라고 불렸던 그 아이는 이제 밝고 자신감 넘치는 작은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트 사업은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문을 연 지 반년도 안 되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전문 정장을 고용해서 두 지점의 일상 운영을 관리하게 하고 저는 정기적으로 순찰만 하면 되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보낼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지우를 데리고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친정집에 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랑 지우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 이 마음이 드디어 놓인다. 예전에는 항상 네가 마음이 드디어 놓인다. 가끔 지우가 아빠에 대해 물으면 저는 여전히 아빠는 다른 지방에서 일하고 있고 바쁜 일이 끝나면 지우를 보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실제 상황을 지우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원한이
아이의 순수한 동심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우가 자라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솔직하게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다른 지방으로 마트 시장 조사를 갔다가 김민준 씨의 먼 사촌 형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김민준 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다른 지방에서 일하며 빚을 갖고 있는데 생활이 아주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겪고 있는데 생활이 아주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데 다리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 힘든 일을 할 수 없어서 사장이 자주 임금을 깎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박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저와 지우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열심히 살고 우리 모녀를 잘 돌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촌형은 또 김민주 씨가 가끔 몰래 지우에게 장난감을 사서 예전 주소로 보냈는데 주소가 이미 바뀌어서 장난감을 사서 예전 주소로 보냈는데 주소가 이미 바뀌어서 장난감은 모두 반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난감들을 월세방에 놓아두고 바라보며 멍하니 그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이고 설령 우리를 영원히 볼 수 없더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촌형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지모도 동정심도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만 느껴졌습니다. 김민주 씨는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저와 지우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그도 열심히 일해서 빨리 빚을 갚고 앞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집안에서 돌아온 후 저는 지우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레고 블록을 사주었습니다. 지우는 신나서 저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저는 지우를 안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계속 참고만 살고 감히 이혼하지 않고 감히 저항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와 지우는 아마 여전히 싸움과 냉랭함으로 가득 찬 그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성공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딸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가정에 얽매여 살던 추한 아줌마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신감 아줌마가 아니라 올봄 저는 마트 규모를 또 확장하여 신선식품 코너를 열었습니다. 매일 많은 손님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러 옵니다. 박준호 씨는 이제 저의 유능한 조수가 되어 첫 번째 마트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만약 그때 김민준 씨랑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좋은 날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하면 앞으로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주말에는 지우를 데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부모 참여 활동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우 엄마, 지우가 학교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남을 돕는 것도 좋아해서 친구들이 모두 자신감 넘치고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요.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지우에게 사랑이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는 것. 제가 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에 지우가 잠들자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밝았고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온갖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김민준 씨의 오만함과 냉정함, 양육권을 다투던 어려움, 그리고 제가 한 걸음 걸어온 쉽지 않은 길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려움을 두려워하십니다. 저 자신과 지우를 보호할 능력이 있고 더 나은 삶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행복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지우와 함께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노력하기만 한다면, 사랑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 하늘의 별처럼 반짝일 것이라고 믿는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잠든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고 저는 살며시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김민준 씨, 그의 남은 생애는 후회 속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는 가정을 잃었고 딸을 잃었고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소식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에서 더 이상 그의 도시입니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